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차트,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현 선물, 코스피 이제 수급 추이,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 현물 수급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먼저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이런 것들 차트들 조금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일단 밸류에이션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드갭이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한번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S&P랑 이제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이제 나눈 값으로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현재 증시 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월 수출액 지표도 이제 발표되긴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을 이제 시가총액을 월간 한국 수출액으로 이제 나눈, 이제 코스피 시총을 월간 한국 수출액으로 이제 나눈 지표로 조금 수출액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를 데이터를 통해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대비 통해서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장기 추세, 단기 추세, 그리고 중기 추세가 이제 위험 선언지 회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잠시 조금 엑셀이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S&P, 나스닥들 이제 차트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이제 V 코스피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달러 인덱스, WTI, 달러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랑,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하고 DB 손보 살펴보도록 하고요. KT는 오늘 살펴볼 종목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했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효성화학이나 제일제당, DLENC, 이제 LG전자, 그리고 GS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 그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한 0.2%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피 200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코스닥은 한 0.7%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 이제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조금 약간 증시를 좀 이끌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 이제 주체는 외국인이 한 2,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750억 정도 이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이 한 77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3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4,4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기관이 한 6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한 4,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거의 한 56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 250억 매수, 이제 기관이 한 65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이제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지만 누적적으로 한 17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기관은 이제 소폭 조금 매수 추세로 이제 조금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고, 외국인도 그렇긴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일단 12조 정도는 매도 추세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가 이제 좀 매수 추세로 돌리다가 한 3조 정도 매도였다가 한 1.3조까지 매도 돌렸다가 좀 재차 한 1.8조까지는
매도로 다시 돌려놨고요. 누적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연초부터 한 68도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한 규모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다르지 않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 방향이 바뀌어 있긴 하고요. 외국인은 뭐 소폭이나마 매수, 기관이 조금 더 매도폭이 가파르고,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관이 매수,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 포지션입니다. 뭐 연초 이후로 누적 현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한 11도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일단 뭐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 뭐 일드갭으로만 봤을 때는 뭐 요즘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긴 합니다. 이제 일드갭은 이제 주식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수치인데요. 이건 이제 뭐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인데, 뭐 충분히 낮은 레벨에 아직 계속 유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좀 긴 시계열로 이제 보더라도 뭐 충분히 이 정도 구간이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2018년 저점 부근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빠지고 조금 위로 방향성 나타나고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S&P랑 같이 이제 코스피랑 돼 있는 걸 봤을 때 원래 추세가 이제 같이 가다가 뭐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미국이 조금 더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게 뭐 이제 매번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패권 국가 전쟁, 패권 전쟁, 미중 패권 전쟁 할 때 예전에 이제 미일도 그랬었고, 결국 미국이 항상 전쟁 중에는 결국 이제 프리미엄을 더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의 영향인 것 같고, 이제 보통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게 이제 끝나는 건 그 패권 전쟁이 아예 끝이 나면은 조금 덜 받습니다. 그래서 뭐 끝나기 전까지는 좀 받을 수는 있는데, 일단 뭐 계속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미국 쪽이 생각은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제 금리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한 모형이고,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페드 모델 상으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뭐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합산 신용잔고부터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 같은 잔고 같은 경우 좀 늘면서 뭐 거의 한 24조 9천억 정도, 다시 한 25조 정도 근처에 가까이 왔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고요. 뭐 최고치랑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뭐 절대치는 뭐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고,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이렇게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높은 레벨에서 소폭이 좀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빠질 때가 항상 이제 위기가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신용잔고 뭐 증감 속도도 이렇게 내려갈 때가 항상 안 좋았거든요.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냥 차트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인데, 이 지표는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이제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이제 S&P도 지금 현재 최고가기 때문에 뭐 좀 통화량 대비해서도 비싸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8년 거의 고점 부근까지 온 상태에서 좀 빠지고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18년 고점 부근까지 딱 온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좀 조심할 필요성은 뭐 사실 다 어느 나라나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한 36배 정도 이제 항상 넘어가면 좀 조정을 나타냈었거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넘었다가 조금 이제 조정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그래서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있지 않나라고는 사실 생각이 되고요. 뭐 그리고 이제 사실 수출액 지표가 이제 발표된 게 지금 업데이트가 된 것 같긴 합니다. 봤을 때 이제 8월 수출액이 이제 나왔죠. 이제 사실 금액 자체가 살짝 줄기는 했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사실 뭐 괜찮다는 평이 있기는 하지만, 평이 있는 것 맞는데, 뭐 사실 분명히 조금 피크아웃 친 거는 맞긴 합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로서는 소폭 늘어가서 쭉쭉 빠지는 것보단 낫기는 한데, 일단 뭐 좀 아쉬운 것은
좀 규모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 물론 뭐 일수를 조금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자세히 봤을 땐 이 데이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좀 긍정적인 건 아니다 라고는 사실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뭐 사실 월간 시가총액, 이제 월간 수출액으로 봤을 때도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GDP 대비로 봤을 때도 이제 코스피 시총을 글로벌 GDP로 이제 나눈 것도 이제 과거 고점들을 이미 다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단계다. S&P도 닷컴 버블 때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단계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은 아직 넘지는 않아서 장기 평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위협 선호 구간이다 라고 보여주고, 이제 중기 구간인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직까지 이동 평균선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기 구간도 아직까지는 뭐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50일 이동 평균선도 여전히 이제 갑이 이동 평균선을 조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제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는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는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그냥 뭐 사실 코스피는 제외하고 사실 코스피 200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스피 200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들고요.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뭐 장기 추세는 어제 했기 때문에 뭐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가 이제 3-1파의 위치고, 여기가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가 4파. 저는 이제 여기가 그냥 5파 고점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뭐 추세선을 그어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볼 수 있겠죠. 2파랑 4파 저점에서 뭐 3파, 3파 고점도 이제 여기 3파랑 여기 고점이 닿는 걸 봤을 때 뭐 채널은 유한 것 같고, 결국 1차적으로 매도를 했을 때 여기를 깨졌을 때 이제 매도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은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일단 뭐 지나간 부분은 어차피 지나간 채널링은 의미가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A파, 저 같은 경우 여기가 그럼 A파고 여기가 이제 B파고, 지금 이제 C파의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고점하고 여기 이제 고점하고 이제 B파의 고점과 O파의 고점을 그어서 여기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한 이 부분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1파, 여기가 A, B, C로 2파,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틀리려고 한다고 치면은 이제 매번 방송에서 얘기하지만은 이제 여기 422.86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넘어가면 뭔가 좀 잘못됐다, 좀 다르게 이제 파동을 매겨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뭐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 고점이 여기고 여기가 또 고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냥 이제 코스피 200으로 보는 게 뭐 더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 200이 조금 더 정확했고요. 왜냐면 이제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봉상으로만 봤을 때 현재는 이제 전환선 위에 있고 뭐 9일 후행 스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사실 뭐 추세상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26일 후행 스팬 역전되어 있긴 하지만 전환선 기준선도 이제 역전이 되어 있긴 하고요. 뭐 200일 이동 평균선도 넘겨서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파동상 일단 뭐 422.86이 뭐 얼마 남지도 않아서 뭐 거기를 좀 넘기 전까지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조심할 필요성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사실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계속 타고 가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충분히 뭐 RSI도 이제 70 넘어갔다가 좀 과매수 구간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점도 그렇고,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3주봉도 이제 전환선 미치기도 하고 MACD, RSI도 뭐 다 매도 시그널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미 기준선 전환선 뭐 좀 부근까지는 왔지만 다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6일 프랭스팬 뭐 호전되긴 했지만 좀 충분히 조심할 구간이다 라고는 뭐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따라서 422.86을 이제 넘냐 마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150,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도 뭐 그냥 개인적으로 아마 이제 B의 어딘가지 않을까라고는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모든 게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큰 이상은 없다라고 방향성 자체도 기준선 전환선 이제 방향 자체도 위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여긴 또 전고점도 넘었기 때문에 최근 기준으로는 뭐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랜만에 이제 뭐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제 볼린저 200으로 봤을 때도 이제 좀 볼린저 200은 여기서 상당히 좀 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 매도 시그널이 딱 나왔었고요. 이제 여기 딱 넘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뭐 사실 거의 고점이 볼린저 밴드로 이번에는 웬만하면 다 잡을 수 있긴 했습니다. 200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도 딱 볼린저 200 넘었었다가 하회를 하면서 이때 매도를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8월 부근에도 여기서 볼린저 밴드 넘어갔을 때 팔았으면 딱 고점을 잘 팔았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부분도 딱 마찬가지죠. 이제 넘어갔던 부분에서 이제 하회를 제대로 할 때 매도를 했으면 됐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하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좀 볼린저 밴드 모여 있어서 점점 모이고 있기 때문에 뭐 곧 이제 위든 미치든 이러다가 이제 좀 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죠. 오랜만에 뭐 여기도 이제 볼린저 200을 뭐 사실 여기서 딱 다였었죠. 뭐 다였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거의 근처까지 이제 가고 있어서 뭐 여기도 좀 이제 조심할 구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S&P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이 이제 파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고 여기가 지금 5파에 어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계속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에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이럴 땐 그냥 전환선 기준선 하나 하회하면 이제 뭐 그때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기준을 정해놓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볼린저 밴드 200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거의 다 이제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뭐 좀 다였다가 뭐 빠질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캘린더 이쪽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뭐 이 부분 지금 계속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뭐이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도록 하죠. 이제 실업률을 아무래도 제일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저 부분을 뭐 그래서 사실 S&P는 뭐 크게 이상은 없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추세상은 뭐 큰 이상이 없다. 여전히 이제 추세 자체는 좋은 추세다. 근데 다만 뭐 마지막 전은 이제 상승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볼린저 200도 이미 넘어버렸거든요. 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넘은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추세상은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뭐 비트코인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제 A파든 뭐 1파든 아니면 한 파동 이제 끝이 난 것 같고 여기가 이제 A파, B파, 이제 C파로 한 파가 끝이 나고 이제 이게 B파든 2파든 그 다음에 이제 3파든 C파든 뭐 저는 좀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증시가 오늘도 뭐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뭐 오히려 근데 내리진 않고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뭐 한 1% 정도 올랐고요. 이제 구름대 딱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26일 프랭스팬 역전이 되어 있고요. 뭐 전선 기준선도 하회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 구름대를 이제 하회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 하고 이제 뭐 결국 실업률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금요일은 아니죠. 이제 결국 한 3일 정도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50일 이동평균선이랑 여기 구름대를 좀 받쳐주냐 마냐가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단
여기 제가 이제 여기를 타고 잘 올라갈지, 볼린저 밴드를 딱 닿은 상황에서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치고 이제 헤드 페이크라고 해서 치고 이제 빠질지였는데, 밑으로 치고 이제 올라가는 방식도 되는데, 일단 여긴 치고 지금 빠지는 모양새여서 뭐 그렇게 좀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뭐 추세 자체로는 뭐 그냥 다 아직까지는 상방이긴 합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잘 올라가고 있죠. 일단 뭐 지금 구름대까지도 이제 살짝 벗기긴 했습니다. 다 호전이긴 하고요. 뭐 비파는 뭐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 A파 나오고 이제 B파까지는 뭐 무조건 이제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무조건은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저는 좀 B파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뭐 사신다고 치면은 사신 다음에 그냥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이든 뭐 딱 뭐 구름대든 기준을 정해놓고 딱 손절 라인을 잘 해놓고 뭐 이번엔 특히나 좀 사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뭐 20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또 재차 상회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뭐 사실 고가를 재차 이제 기록을 하긴 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상승은 맞는데, 일단 뭐 파동 개수로 봤을 때도 웬만하면 저 이제 뭐 이번 이 상승 파동이 이제 끝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너무 예측을 하길보다는 뭐 여기도 이제 파동이 깔끔하게 읽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전환선 기준선이든 뭐든 하나 정해놓고 깨지면 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전환선 기준선 뭐 9월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뭐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돼 있긴 하지만 주가 자체는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9월 26일 후행스팬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여기든 언제든 좀 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상은 문제가 없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지금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내일 좀 이슈를 기다리겠죠.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테이퍼링이 결국 좀 빨라지느냐, 뭐 늦어지느냐. 지금 결국 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뭐 늦어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실업률이 좋게 나오면 그래도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대립되고 있는데, 뭐 결국에 이제 뭐 그 부분이 뭐 좀 이제 내일 발표가 나면 좀 시장에서 결국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볼린저 밴드 점점 모이고 있어서 위든 미치든 여기도 뭐 곧 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달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슷한 상황이고요. 뭐 특별하게 이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 일단 여기 구름대를 일단 넘어서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름대 넘고 일단 26일 후행스팬이 호전되어야 뭐 조금 더 추세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실질금리가 좀 오름에도 불구하고 뭐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추세 자체는 크게는 이상은 없고요. 구름대만 넘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계속해서 뭐 실질금리 플러스 되기 전까지는 뭐 저는 좀 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플러스로 되면 뭐 그때 좀 비중을 늘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다 호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방향성을 위로 보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도 이제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드디어 좀 들어왔고, 뭐 다 호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구름대 안에 있는 거 빼고는 뭐 저는 이제 뭐 좀 상방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볼린저 밴드 모여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튈 수 있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엔 딱 그냥 천천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이제 볼린저 밴드 이탈하지 않으면서 잘 가고 있고, 뭐 분명히 지금 뭐 좀 이제 사모 쪽이랑 외국인 쪽에 뭐 좀 사고 있는 주체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뭐 거기가 운전을 좀 잘해서 좀 잘 끌고 가면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여긴 이제 대주주가 올릴 마음이 있냐 없냐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좀 분위기 좋을 때 이제 자사주 소각하고 땅 무상 증자하면 뭐 가장 훌륭한 시나리오가, 좋은 시나리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지금 당장은 추세가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뭐 신고가를 깨버렸죠. 신고가를 깼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도 이제 매우 좋다. 지금 딱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20, 자꾸 이제
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22,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68,000원 정도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들고 있는 그냥 현금만 해도 이제 4,800억이니까 뭐 시가총액보다도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B손보, 현대해상 보더라도 뭐 일단 뭐 오늘 소폭 상승했고 0.6%. 일단 뭐 아직까지 26일 후행 스팬 뭐 호전되어 있고 52종 평균선에서 좀 계속 지지는 잘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 딱 상회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샀던 이유가 여기 이제 구주봉 같은 경우가 딱 파라볼릭 땡땡 매수 시그널 나오고 9일 후행 9주 후행 스팬 호전되고 딱 전환선 넘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서 뭐 전 좀 중기적으로 좀 쭉 가지 않을까. 전 좀 금리는 좀 올라간다고 보아서 생각이 되고요. 뭐 DB 손본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세 자체는 DB 손보가 더 좋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보시다시피 DB 손보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 파란 색깔이 이제 주가인데, 연두 색깔이 결국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DB 손보는 뭐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그래도 좀 싼 구간이다. 왜냐면 과거 이제 쌌을 때 구간 정도까지는 지금 왔고요. 지금 최근이 워낙 쌌던 거고 지금도 좀 싼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조금 더 있고요. 다만 조금 단점이 있다고 치면은 자본 적정성이 이제 RBC 비율이 조금 더 낮다. 뭐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KT는 어차피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효성화부터 살펴보면,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구름대를 저 같은 게 이제 넘어가면 매수를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구름대를 지금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딱 쳤다가 빠지는 게 조금 아주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구름대를 그냥 넘고 26일 후행스펙 호전되고 좀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효성화 같은 경우 현재 주가 37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했을 때 뭐 주가 자체는 상당히 싼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재 가치로는 거의 101만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뭐 길게 보유하신다 하면 뭐 사실 지금 주가도 저는 뭐 싼 편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전환선은 넘어서긴 했고요. 근데 일단 뭐 여전히 여기도 이제 구름대랑 기준선이라도 좀 넘어서는 게 뭐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돼서 좀 그냥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4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58%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추세가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뭐 사실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현재 주가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7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NC 안 했었네요. DLNC 같은 경우에 딱 도지 나오고 나서 조금 꺾이는 게 좀 안 좋아 보이긴 하고요. 이제 한 1.4%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여기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사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전 구름대 그냥 넘어서고 매수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고는 사실 생각이 들긴 하고요. 26일 후행스팬이라도 뭐 호전이 되거나 뭐 둘 중 하나가 돼야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도지 나오고 나름 장대 연봉이라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실 차트 모양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사실 여기도 회사만 봤을 때는 뭐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우선주사 하면 배당도 많이 주고 여기 이제 본주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 내재 가치도 한 176% 올라갈 수 있는 회사긴 해서 뭐 회사 자체는 뭐 충분히 좋은 회사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GS 같은 경우 일단 뭐 저항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근데 다만 26일 후행 스팬 역전돼 있어서 이것도 좀 호전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GS 같은 경우 현재 주가 4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여기도 한 147%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들, 이제 수요일 종목들, SK 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살펴보면은, 일단 뭐 절대가치부터 살펴보면 하이닉스 같은 게 현재 주가 한 1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절대가치 평가로 한 91%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항상 좀 하이닉스는 절대가치 평가로 좀 저평가를 받긴 하고요. 조금 상대가치 평가가 더 잘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하이닉스가 뭐 딱 과거에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 됐을 때 조정을 나타냈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10% 부근, 뭐 10.5 정도 됐을 때 딱 주가 고점 치고 빠지고 있고요. 과거 대비했을 때 할인율이 거의 20 몇 %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이 싸냐라고 했을 때 꼭 싸다만큼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진 게 맞는데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고려해봤을 때는 뭐 엄청 싸다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PBR로 보더라도 뭐 지금이 아주 비싼 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비싼 건 아닌데 뭐 꽤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냥 좀 약간 중간 정도? 뭐 엄청 비싸지도 않고 엄청 싸지도 않은 딱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PBR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하이닉스 한번 차트를 보면은 일단 뭐 그나마 차트 상으로는 파라볼릭 드디어 일단 매수 시그널 나오고 오늘 그래도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전환선 상회하면서 추세 자체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빠진 게 뭐 저는 이제 이게 A, B, C라기보다 그냥 이게 A고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나올 것 같아서 뭐 B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B를 먹으러 가시는 거를 뭐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조금 올라가다가 상황 봐서 좀 잘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뭐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뭐 저는 좀 지금 뭐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반등은 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44만 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주가는 좀 고평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한 적정 주가가 16만 원 나오기 때문에 조금 괴리가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이게 할인율이나 연구 성장률이 이제 맞냐에 대해서 일단 조금 이제 그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뭐 영구적인 캐펙스도 그렇고 실적 전망치가 그럼 맞느냐에 대한 뭐 문제가 있어서 뭐 실적을 더 긍정적으로 매우 뭐 낙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지금이 싼 구간일 수도 있고요. 뭐 저처럼 이제 실적을 이렇게 본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비싸 보인다.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일회성 이제 이익 때문에 뭐 좀 PBR이 올라간 이제 PBR이 내려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이제 과거 대비로 했을 때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뭐 차트부터 살펴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일단 뭐 차트 상으로는 전성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어서 뭐 일단 뭐 크게는 뭐 이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6일 후행 스팬까지 호전되면 뭐 가장 좋겠지만 뭐 일단 뭐 지금 당장 구름대도 위에 있어서 뭐 지금 당장은 추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결국 다시 이제 기준선 아직까지 안 파셨다면 뭐 그냥 기준선이나 전환선 깨시면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럴 땐 그냥 50일 이동평균선이 뭐 좀 괜찮을 수 있겠네요. 50일 이동평균선 깨지면 뭐 저는 좀 그때는 좀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좀 비싸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KT도 현재 주가 한 33,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220%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KT 같은 경우 이제 기대 수익률도 이렇게 쭉쭉쭉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빠졌었는데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ROE가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ROE가 떨어지던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뭐 PBR이나 뭐 펄어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뭐 생각이 됩니다. 뭐 상대가치 평가도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 뭐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오늘 조금 약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구름대 안으로 딱 잘 들어왔고요. 이제 기준선하고 구름대 딱 넘어가면서 26일 횡스팬까지 딱 호전이 되면 뭐 가장 좋은 모양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살펴보면은 뭐 페이스북 봤을 때는 일단 뭐 계속 고점을 치고 있어서 크게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린저밴드 여기 이제 타고 가는데 이 타고 가던 걸 결국 그냥 이탈하면 뭐 저는 좀 깔끔하게 매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일단 뭐 저항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추세상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따라서 뭐 사실 이제 뭐 이야기 드릴 건 뭐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국 뭐 지금 국내랑 좀 미국이랑은 일단 뭐 좀 크게 움직임은 좀 달라 보인다 라고는 뭐 생각은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먼저 급격하게 여기서 좀 올라가면서 픽아웃을 먼저 친 것 같고 중시로 봤을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계속 잘 가고 있죠. 뭐 결국 이제 워낙 뭐 테이퍼링 할 정도로 이제 사실 돈을 많이 풀었던 것도 맞고 뭐 돈을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풀었었죠. 뭐 항상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는 지표가 결국 이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을 많이 보는데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이 정말 이렇게 기록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거의 한 3.8조에서 지금 이제 8.3조 달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이 부분의 영향으로 뭐 사실 증시가 올라간 게 맞고요. 이제 그 파티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파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끝이가 나는 건 맞는데 돈이 이제 더 이상 덜 풀리긴 할 테니까요. 이제 뭐 앞으로 뭐 더 남아 있다라고 하시지만은 뭐 테이퍼링을 하는 게 이제 돈을 푸는 걸 딱 멈추는 건 아니고 서서히 이제 점점 줄여 나가는 건데 지금 월에 400억 달러 이제 MBS 사고 800억 달러 이제 국고채 사는 거 이제 결국 쭉쭉쭉쭉 줄어드는데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결국 매수의 힘 자체가 줄어드는 게 어제 얼마나 매수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어제든 뭐 그제든 한 달 전이든 얼마나 내가 매수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주가는 오늘의 매수의 힘과 오늘의 매도의 힘이 결정을 짓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매수의 힘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그 부분 때문에 뭐 매도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매크로 환경상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뭐 가장 뭐 낙관적인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빠지면서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긴 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사실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명목 주식은.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분명히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 됐는데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면 이제 사실 주식이 더 빠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완만하게 꽤나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온다고 쳤을 때 한 3, 4% 정도?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제가 봤을 때 증시가 무너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사람들이 다 강심장이어서 안 무너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억이 10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 5년 뒤에 한 4년 뒤에 근데 실제로 물가가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5억이 10억 됐는데 뭐 5억짜리 그럼 집이 뭐 집이라고 치죠. 5억짜리 집이 이제 내가 산 주식이 이제 5억이 10억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집이라고 치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집은 조금 더 주식보단 반영이 잘 되니까 근데 똑같이 5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뭐 주식으로 이게 2배를 벌었지만 뭐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뭐 주식으로 얼마를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되게 이제 실질적인 수익률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실질 수익률. 이게 명목적으로 그냥 뭐 10% 벌었어, 20% 벌었어가 아니라 뭐 결국 진짜 이제 내가 생활
직결되는 뭐 그런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사용하는 그런 생필품 물가 대비해서 버는 게 인플레이션 시대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프록터분 책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제가 봐도 그런데 이제 콘트라 TF 파동이라고 혹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콘트라 TF 어제도 이제 제가 긴 파동을 하나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한 100년짜리 파동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럼 100년짜리 파동의 4파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파동의 5파고 여기가 이제 A파, B파, C파 이게 닷컴 버블이 A파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가 B파 금융위기가 C파 해서 여기가 큰 이제 그레이트 사이클 하나가 그랜드 사이클이 하나 끝이 난 거거든요. 근데 물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가가 가장 강력했던 게 이제 최근 들어서 1970년도였어요. 근데 이제 물가에도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랜드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이게 2020년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물가를 이제 길게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저랑 똑같은 의견인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뭐 저랑 이게 그래서 근데 사실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50년 동안 저물가였던 거예요. 50년 동안. 50년 동안 저물가니까 지금 그냥 태어나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금융교육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년 정도가 안 되겠죠.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교육이나 외국에서도 이렇게 발달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으니까요. 그분들이 그냥 다 살아 생전에서는 한 번도 인플레이션은 없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 왜냐면 이 장기 사이클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파동이었으니까요. 뭐 굳이 치면은 ABC 파동이었겠죠. 계속 지금 ABC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부터 저렇게 풀린 돈이 이제 지급증금이 풀리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의 앞으로 생각보다 꽤나 오랜 시간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추세거든요. 모멘텀이거든요. 디플레이션 날 때는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이 나는 게 모멘텀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쇄 도미노 효과가 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 쌀이라고 생각해보죠. 이제 떡볶이 가게예요. 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이제 떡집 가격도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가격 올릴 겁니다. 그럼 떡집이 올라가면은 또 이제 떡볶이 집도 올려요. 떡볶이 집도 올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떡볶이를 먹는 나도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떡볶이뿐만이 아니겠지. 다 올라가는 거니까 제가 임금이 줄어듭니다. 이제 임금을 또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게 악순환이 사실 계속 도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게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돌아서 이게 물가가 쭉 빠지는 거였는데 이 추세가 이제 또 한 번 비꼬아서 다시 이제 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된다면 이걸 고리를 끊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한 고리를 멈추기가 되게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제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 향후 꽤나 오랜 시간은 인플레이션과의 이제 싸움이 되리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뭐 그렇기 때문에 향후는 결국에 내가 뭐 얼마 벌었어가 뭐 누군가에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의미가 있고 뭐 나한테 있어서 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 얼마를 저희가 명목적으로 벌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이거를 조금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계속해서 뭐 저는 뭐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연준 총자산이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갈 때 사람들은 이제 악재라고 하지만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악재기도 하고 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네요. 이제 악재기도 하고 호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되게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에서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크게 저는 좀 벌 수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잘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봐도 이제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때 지급준비금이 2015년부터 이렇게 빠질 때 2019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때는 이제 미니 사이클이니까 이제 거기서 미니 사이클이니까 뭐 미니 정도로 또 왔었습니다. 딱 미니 사이클 정도로 여기서 소비자 물가 바닥을 치고 딱 올라가시는 걸 딱 그때까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랑은 금액 자체가 틀리고 제가 봤을 때 아예 사이클 자체가 저는 이제 지금 이미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저번에도 했었지만 그런 게 있죠. 연준이 지금 AIT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Average Inflation Targeting, 평균 물가 목표제인데 AIT, 이제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연준이 물가를 만들 수 있는 존재거든요.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이제 결국 AIT라는 게 그냥 뭐 딱 물가가 여기가 이제 2%다라고 하면은 2% 단기적으로 넘어가는 건 오케이. 이제 평균적으로 넘어가는 오케이. 근데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좀 잡겠어 이런 건데, 여기가 2% 너무 과하게 넘어갔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 한 3%까지 예를 들면 오케이. 3% 이상 가면 그때부터 잡을 거야인데, 3%를 이제 오케이를 하는 순간 여기서 이미 추세가 한번, 물가가 이제 추세를 한번 타는 순간 여기서 이제 더 잡는 건 어렵거든요. 왜냐면 추세를 꺾는 게. 그럼 이제 훨씬 더 생각하는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T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라갈 땐 좋아요. 올라가서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할 땐 좋은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AIT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대응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AIT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뭐 여기 리버스 레포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리버스 레포가 원래 AIT라는 걸 안 했으면 진작 지금 사실 테이퍼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AIT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리버스 레포가 이제 어제 이야기처럼 엄청 올라갈 때까지 그냥 용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용인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그럼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될 상태가 됐을 때는 이미 물가가 추세를 완벽하게 잡혀 있어서 그때는 더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제 뭐든지 절대적인 건 없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만큼 앞으로는 더 고통스러워질 거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그때는 훨씬 더 가파르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지금은 뭐 좀 다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안일하게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주식을 모두 파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인플레이션에 좀 대비를 할 만한 주식이나 뭐 금이나,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실제 금리가 좀 플러스로 돌아가면 좀 살 가치가 훨씬 있지 않을까. 그땐 좀 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사람들이 이제 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 이게 S&P에 대해서 S&P 2008년부터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2008년도부터 이제 S&P에 대해서 이제 총 배당 수익하고 다 합친 것보다 이제 금이 올라간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실제로 금이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게 2008년부터가 제가 생각하기 2000년도부터네요. 이제 양적 완화랑 뭐 여러 가지 영향 봤을 때 2000년부터 사실 금이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뭐 저는 충분히 이제 그런 사이클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이게 다 통화량이랑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통화량이 사실 많이 풀릴 때 2000년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M1, M2가 이렇게 많이 증가할 때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증가한 거 대비해서는 저는 좀 금은 많이 못 올랐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통화량 대비로 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M2 대비해서 금 봤을 때도 좀 많이 지금 금이 낮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금이 좀 더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금이 좀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충분히 여기까지 빠지고 충분히 이제 금이 이렇게 길게 올라갈 수 있는 좀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S&P보다 2000년 이후로 금이 한 2배 정도 더 올랐거든요. S&P 올라간 거 대비해서도. 뭐 그래서 충분히 저는 뭐 금도 좀 괜찮은 대안이고, 그 부분을 좀 계속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상 방송을 마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